나도 어머님 김장할 때 안 갈 거야. 당신 안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나는 우리 집 가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는 건 어때? 그게 말이 되냐? 아니면 당신이 우리 집 김장에 가던가? 내가 장모님 김장하는 데 가는 건 제일 오버하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도 너무해. 사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셔? 백년 손님을. 그럼 며느리는 부려먹어도 되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김경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평생을 맏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차례, 제사, 김장,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처가 행사에 그토록 참여하지 않았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습니다. 사위는 백년사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알맞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김 씨의 남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자신이 처가에서 일하는 건 상상도 하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늙은 데에는 김 씨의 탓도 컸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할지. 김 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 말로 넘어가기엔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조차 부모님과 처가를 차별하는데 앞으로도 아무 말도 안 한다면 평생 그렇게 살겠죠. 김 씨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3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취직 후에 독립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장하러 올만하냐? 아, 예. 어머님, 언제 하시게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작은 애가 재료는 다 사놓는다고 하니까 돈은 작은 애한테 넣어라.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또 더 추워지면 설이 되겠죠. 30년간 반복된 일들이었습니다. 네. 동서한테 돈 붙일게요. 고춧가루는 제가 사가고요. 그래라. 고춧가루는 친정에 아는 지인에게서 매년 샀는데 시세보다 싸게 사는데도 매년 드는 비용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김치가 금값이라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례 행사라 어쩔 수 없었죠.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집 김장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둘뿐이라 김 씨가 빠진다면 연로하신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서만 해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김장 가는 거 알지? 어디? 우리 집? 아니면 장모님? 어머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집은 김 씨의 집과는 차 타고 2시간 거리였습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정도 김장을 하는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는 분위기라면 시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들이 둘뿐이라 식구가 적었고 그마저도 여자들만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편과 같이 가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만 조금 들어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김 씨가 혼나 내려가도 별반 다를 게 없었죠. 그래도 거기까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운전이라도 해주는 게 나았습니다. 어머님, 좀 쉬고 계셔요. 저희가 할게요. 작은 동서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는 자신도 힘든지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여든이 훌쩍 넘은 시어머니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나 손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사실 몇 년 전 동서와 함께 김장을 따로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릴까 어쩔까 의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꼭 김장에는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허리를 다쳤다고 오지 않아서 김장을 하는 인원은 무척 조촐했습니다. 참 집집마다 김장 분위기가 다른 것이 시집에서는 고기도 삶아 먹지 않았고 순수하게 노동만 했습니다. 젓갈 좀 더 부어라. 네. 이 정도요? 조금만 더. 먹을 식구가 많지 않아서 김장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종일 걸리는 노동이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할 일 없이 있는 남편이 얄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걸 싫어하셔서 대놓고 일을 시킬 수는 없었죠. 여보. 저기 통 좀 옮겨줘. 시어머니 안 볼 때 부려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이거 가져가. 시어머니가 김치 2통을 내밀었습니다. 매년 받는 양이었습니다. 이 김치 2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어머니의 김장을 돕는 의미였습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 적적할까봐 찾아뵙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말이죠. 돌아가는 길에 어깨를 두드리자 남편도 수고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힘들긴 했어도 1년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 올만했습니다. 근데 한 통만 받아오지. 2통이나 받아와? 김치는 장모님이 하신 게 맛있어.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김씨의 친정에서 김장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지나쳐서 처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에서 김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통은 가져와야지. 익혀서 김치찌개를 끓이면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자식이 많이 가져가길 원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잘 손대지 않았지만 김씨는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김씨는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친정의 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장 끝냈으니까 그쪽 스케줄에 맞추면 돼. 친정 김장 날짜를 잡으려고 형제들끼리 연락을 여러 번 주고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씨처럼 김장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죠. 내가 이번에 네 형부 팔 다친 얘기했지? 아, 깁스했다며? 김장 못 와? 가긴 가지. 근데 막 일하기가 힘드니까 혹시 제부 올 수 없는지 물어보려는 거지? 딸 셋, 아들 하나인 집인데 남동생은 해외에 살고 있고 여동생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에 올 수 있는 남자는 형부와 김씨의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김장을 워낙 많이 해서 인력은 넘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게 형부였죠. 그리고 이렇게 김씨의 언니가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씨의 남편은 친정 김장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처가 김치가 맛있다고 몇 번 따라갔었지만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다녀오면 힘든 건 분명했으니 말이죠. 안 간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형부도 힘들잖아. 그렇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친정의 김장은 시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김장을 위해 모인다기보다도 가족 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구가 많아 김장을 한꺼번에 많기는 했지만 그만큼 북적거리면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해마다 사진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도 하고 말이죠. 사실 김장이라기보다는 추억 만들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몇 번 꺼내본 적은 있었죠. 다음 주에 우리 집 김장하는데 당신도 가자. 내가 거길 왜 가? 형부가 팔을 다쳤는데 그래도 힘쓸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아, 싫어. 난 불편해. 당신도 고기 삶아서 김치 먹고 하면 좋잖아. 그거 잠깐 먹으려고 종일 거기서 북적북적 싫어. 그리고 일정 있어. 무슨 일정? 운동하러 가. 동호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이 손을 휘 저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가자는 소리도 잘 안 하는데 이번만 참석하면 어디가 덧나나 싶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시집에 가서 김장하고 왔으면서 말이죠. 불공평하지 않아? 뭐가? 불퉁한 김 씨의 목소리에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아니, 나는 시집에 가서 매년 김장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안 가? 우리랑 같냐? 우리 집은 조금밖에 안 하고 당신은 김장이 아니라 무슨 김치 축제처럼 하잖아. 힘들어. 사람이 많으니까 덜 힘들지. 그리고 같이 모여서 노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놀러 안 간다고. 끝까지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처가 김장에 가는 남자가 어딨냐? 그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가 김장에 가는 남자가 바로 가까이에도 있었습니다. 형부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고 여동생도 이혼하기 전에는 꼭 제부를 데리고 왔었죠. 하지만 더 설득하려고 해봤자 남편이 마음을 안 바꿀 걸 알았습니다. 일정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욱 가망이 없었습니다. 언니, 애 아빠 못 간대. 중요한 일정이 있다네. 형부가 팔이 아프다는데 내 남편은 운동하러 가서 못 간다는 말을 하기가 그래서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대꾸했습니다. 괜찮아. 현석이가 간대. 아, 그래? 잘 됐네. 예지도 간다고 하거든. 일손 많네. 조카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김 씨의 딸이나 조카들은 매번 참석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김장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며 안 바쁠 때 가끔씩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김 씨의 딸도 가기로 했죠. 김 씨는 주말에 딸과 만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언니 부부와 여동생이 이미 와 있었고 조카도 둘 있었죠. 왔냐? 예지 아빠는 안 왔고. 친정어머니는 매년 사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물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매년 아쉬워했죠. 다음에는 같이 와. 알겠어요. 아이고, 형부 팔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김 씨의 형부는 무척 활달하기도 했고 처가의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가족 행사에 빠진 적이 없고 늘 발벗고 나섰습니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이렇게 오는 걸 보니 대단했죠. 무거운 건 현석이한테 들라고 시켜.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했습니다. 서로 농담이 오갔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기 전에도 종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떠들었습니다. 김장은 핑계였고 명절이 하루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부도 오시면 좋을 텐데. 어디 네 이모부가 이런데 오는 사람이니? 친정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뜨끔했습니다.
형부가 다친 팔로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더 비교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들 김 씨의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김치를 많이 가져다 먹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 무척 양심에 찔렸죠.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자고 가겠다며 늦게까지 놀고 먹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분위기가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 씨는 김치 4통과 각종 반찬을 한 보따리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좀 내려와서 김치 좀 같이 들어줘.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화를 걸자 남편이 좋다고 내려왔습니다. 한 통 더 가지고 오지. 부족하지 않아? 지난주에 시골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지. 장모님 김치가 맛있잖아. 찌개를 끓여도 달라. 죽어도 김장엔 가기 싫다더니 김치는 그렇게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쑤신다면서 김치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식탁 위에 웬 돼지고기 수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 거야? 당신 김치 가지고 오면 먹으려고 아까 포장해 왔지.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 캔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김치 좀 줘봐. 그러면 그냥 같이 가서 먹지. 아이고 힘들어서 싫다니까. 힘들게 운동은 하면서 하루쯤 시간을 내주는 건 그렇게나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치는 좋아서 혼자 따로 먹을 정도이기에 김 씨가 기막혀 하는 것이었죠. 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처가 행사에는 불편하다면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그냥 김 씨만 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거기에 익숙해진 것일 테죠. 6년 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 제사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 안 갈 거야? 내가 가야 되나? 처가 제사에 가는 사위도 있어. 왜 없어? 형부도 가는데. 뭐? 처남만 있으면 되지 무슨 사위들까지 가. 그래도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김 씨 부부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도 금전적 도움을 조금 받기도 했죠. 그런데 첫 제사에도 안 오겠다는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사람들한테 물어봐.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사위가 장인어른 제사에 가는 게 뭐가 이상해서 물어봐? 그냥 당신이 갔다 와. 나는 마음만 갈게. 마음만 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묻자 남편은 오히려 김 씨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갔다 와. 나는 여태껏 매년 명절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김장에 생신해. 근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 제사도 가기 싫다는 거야? 김 씨도 참다 터졌습니다.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가야 해? 아, 그럼 안 가? 그럼 나는 왜 가? 당신네 제사에. 며느리가 제사 지내는 거랑 사위가 처가 제사 지내는 거랑 같아? 뭐가 달라? 사위는 가족 아니야? 다르지? 하지만 뭐가 다른지는 말하지 못하는 남편. 그러면 나도 아버님 제사에 안 가? 뭐? 맏며느리가 안 가면 어떡해? 그리고 정말로 그해 김 씨는 제사에 남편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돌아온 남편과 김 씨는 또다시 싸웠죠. 다음 해부터는 남편도 친정아버지 제사에 함께 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사만큼은 같이 가줬으면 했습니다. 간다고 사위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딸이 셋이라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이라기보다는 제사상을 차리는 며느리 노릇을 한 것이니까 남편과 다르긴 했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김 씨의 집엔 일손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친정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다 같이 뭔가 하는 날에도 꼭 빠지고 싶어 했습니다. 졸지에 김 씨도 여동생처럼 이혼을 한 것 같다는 농담을 듣기도 했죠. 오늘은 등갈비 넣어서 김치찜 해 먹자. 퇴근길에 전화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찜? 김치 없는데? 뭐? 김치가 없어? 다 떨어졌어? 어머님 김치로 할까? 그걸로 하면 맛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양념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물김치 같다며 남편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김씨 혼자 먹을 때나 꺼내서 먹곤 했죠. 장모님한테 달라고 해봐. 지난번에 다 떨어져서 전화해봤지. 아, 그러니까 할 때 많이씩 하지. 언제는 무슨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서 질리는 표정을 짓더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가서 김장 같이 하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식구가 많다 보니까 김치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 수에 따라서 가져오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지도 않으면서 김치 타령을 하니까 웃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2주 뒤에 김장하신다고 하더라. 낮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보름 뒤 주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날짜 조율을 해서 다음 주에 친정 김장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보, 김치 좀 한두 통 정도는 더 챙겨와. 그렇게나 많이 어떻게 가져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통을 2개 더 들고 가서 얼른 담으면 되지. 얌체짓을 하라고? 얌체는 무슨 얌체야? 여러 사람이서 하면 몇 포기 더 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도 가던지. 남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서 일할 생각은 없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또 심드렁한 반응이었습니다. 약속 있어. 당신은 꼭 김장 날만 약속 잡더라. 그러면 집에서 나 혼자 뭐해? 같이 갈 생각은 도저히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통도 충분히 많이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장을 이번 주에 해야겠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당기겠다는 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잔치에 갈 일이 있어서 먼저 해야겠어. 아, 그날 친정도 김장을 하기로 해서요. 차라리 한 주 더 미룰까요? 뭐? 그때는 너무 늦지. 친정 김장을 늦추면 되잖냐.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었죠. 아, 상의를 좀 해보고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일단은 확답을 미루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말을 했죠. 여보, 어머님이 김장 날짜를 바꾸자고 그러시는데 근데 왜? 김장 날짜가 겹치네. 우리는 일정을 다 맞춰서 바꾸기가 힘들어. 알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으로 가야지. 뭐? 왜? 당신 안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그게 문제였습니다. 김 씨가 안 가면 동서와 시어머니 둘이서 해야 했으니 말이죠.
나는 우리 집 가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는 건 어때? 그게 말이 되냐? 안 그러면 김치를 못 갖고 오는데 괜찮아? 장모님 김치?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 언제는 6통 가지고 오라며. 올해만 그냥 달라고 해. 어쩔 수가 없잖아. 김치를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양심이 있지 아무리 친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오지도 않은 누군가가 김치만 챙겨가겠다고 하면 김 씨도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두 통이면 모르겠지만 6통씩이나 말이죠.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아니면 어머님 댁에만 갈게. 내년엔 엄마 김치는 먹지 말던가. 하지만 그건 또 싫다는 남편.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우리 집 가서 일을 돕든 아니면 내려가서 어머님을 돕던지 해야지. 김 씨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김장은 시집으로 가되 친정 김치는 꼭 많이 공짜로 얻어오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 그날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럼 뭐야? 당신은 어디든 가지도 않겠다는 말이잖아.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죠. 시집 김장에 가더라도 김씨 보고 혼자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한가하게 동호회에 나갈 거면서 말이죠. 내가 장모님 김장하는데 가는 건 제일 오버하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도 너무해. 사위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셔? 백년 손님을. 김 씨의 친정 김장이 유별난 건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남편의 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남편의 태도가 참 싫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조건 시집에 가서 노동을 해야 하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까 일도 못 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조차도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따로 김장을 해. 뭐? 당신도 장모님한테 김치하는 법 배웠을 거 아니야. 꼭 그렇게 가서 다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친정어머니가 86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김장하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놀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아니 3년이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장만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나는 진짜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어. 엄마 살아계실 때 추억도 남기고 하려는 거잖아. 김장으로 추억 쌓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웃어. 징글징글하다 진짜. 미개하다고 그래. 뭐? 미개? 거기에 나보고 가라고 하는 당신도 그렇고. 김 씨는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김장을 하려면 내 친정 식구들이랑 하고 싶지. 시집에서 김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집 김장에만 참석하라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미개한 모임 때문에 당신 수십 년 맛있게 먹었잖아.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이참에 당신이 똑같이 만들어 보라니까. 김장 때마다 이러지 말고. 싫어?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집에 가서 김장 도와드려. 뭐? 나 혼자 가서 뭐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게 문제 아니야? 아니면 당신 어머님 김치 안 좋아하잖아? 이참에 김장에서 빠지겠다고 해. 먹지도 않는 김치 때문에 내려가서 고생하는 아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남편. 그래놓고는 또 어머니한테 그 말은 못하겠는지 김 씨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네 집 내 집 따로 가면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이 안 된다면서 김 씨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참 이기적이었죠. 이제 각자 집 챙기면 되잖아. 적어도 나는 여태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할 말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집 김장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이 간다고 한들 크게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희생양은 다름 아닌 동서였으니 말이죠. 만약 동서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하면 김 씨도 당황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웬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형님, 정우 아빠랑 아주버님이랑 나눈 대화 캡처한 거예요. 김장 때마다 저 몰래 어머님한테 5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님도요. 재료비도 저희가 따로 드리는데 저는 이번부터 김장 안 까요. 죄송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눌러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카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김 씨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김장 그만하면 안 되냐는데 형이랑 나랑 100만 원씩 드린 거 알면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 나도 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도 처가 김장이랑 겹쳐서 한바탕 했다. 김장을 왜 나더러 하래? 그 뒤로도 험담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김 씨의 친정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별난 식구들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김 씨의 행동이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깟 김치 몇 통 그냥 얻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김장 때마다 따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모아서 주고 있었던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재료비를 넉넉하게 대는데도 불구하고 생색은 자기 혼자 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 줄 거면 양가에 다 주던지 왜 김치는 처가에서 더 얻어먹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지 열불이 났죠. 동서도 마찬가지로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순해서 화도 잘 안 내는데 김 씨가 잘 모르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김 씨의 사정을 다 모르듯이 말이죠. 이제 동서도 안 온다고 하면 김 씨가 꾸역꾸역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것도 왜 아들도 아닌 며느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정작 아들은 아내에게 떠맡기고 자기 여가 생활하기 바쁜데 말이죠. 백년 손님은 개뿔? 공짜로 얻어먹길 좋아하니까 백년 손님이 아니라 백년거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당장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는 김장 못 가요. 하시려거든 예지 아빠 불러서 하세요. 뭐야? 너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동서가 벌써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들 냅두고 왜 며느리들만 잡으셔요? 김장하고 싶으시면 예지 아빠한테 시키세요. 나이 먹고 힘 빠지니까 시애미가 웃음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1년에 한 번 김장 좀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앞으로 몇 번이나 이 짓 더 하겠냐. 저희 친정엄마도 나이 먹어서 김장 때라도 어머님 말고 친정엄마 보고 싶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김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노인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 김치 싫어한다고도 말 안 했는데 왜 쓰러지셔? 김장 하시려거든 아들들이랑 하시라고 한 것뿐이야. 내가 왜 남의 집 김장을 해야 해?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님 50만 원씩 용돈 드린 건? 그건 말이 돼? 김 씨의 공격에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하니 김 씨가 알아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 남편 휴대폰을 본 적이 없으니까 동서의 연락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알아챌 방법이 없었을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집이 유별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욕하던데. 유별나게 담근 김치 왜 먹어? 내 핸드폰 본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그럼 중요하지, 안 중요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동생한테 와이프 욕한 게 프라이버시야? 아, 누가 욕을 했다고 그래. 나 이제 우리 집 김장김치 안 가지고 올 거야. 뭐? 김장 안 가게? 안 가면 시집 김장이라도 갈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가는데 김치 안 싸온다고. 당신이 그거 먹는 꼴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엄마한테 수고비로 100만 원씩 챙겨주고 올 거야. 뭐? 제정신이야? 100만 원? 당신이 어머님한테 드린 돈 2년치면 100만 원인데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엄마 96살 돼도 당신이 드린 돈보다는 적게 받겠는데 뭘. 남편이 반박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돈 가지고 발뺌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 왜 남한테 처갓집 욕을 해? 어? 욕을 했다니? 언제 또 욕을 했다고 그래? 그냥 불만이 좀 있다. 이 정도지. 그래? 그러면 이 카톡 내용 친정 단톡방에다가 올려도 되는 거지? 되겠냐? 욕은 아니더라도 처가를 언급한 것은 맞기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처가에 뭐가 되느냐면서 김 씨를 뜯어말렸습니다. 막말로 내가 정말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유별나다고 했나? 그 정도 얘기밖에 안 했어. 아, 그리고 끝까지 안 봤어? 김치는 맛있다고 그 말도 했다고. 참나? 그냥 하던 대로 해. 당신 우리 집 김장 가? 그러면 나도 장모님 김장하는데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김치도 싸올 수 있고 다 해피엔딩이지? 어떻게 그게 해피엔딩이야? 너무 불공평한데. 아, 뭐가 불공평하다는 거야? 양쪽 다 가자는 거잖아. 안 가면 장모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서운하다고 난리치실 거 아니야. 나는 여태 당신 집 김장에 빠져본 적 없어. 당신은 몇 번이나 갔는데 이제는 내가 시집에 발길 끊고 당신이 우리 집 김장에 가서 노동해야 맞지. 아, 김치 안 먹어. 안 먹고 만다? 그냥 사 먹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 그놈의 김치. 당신이 안 먹고 끝날 게 아니지. 그럼 뭐? 진짜로 나 혼자 가서 김장을 도우란 말이야?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몇 번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동안 처가 행사에 제대로 참석한 적이나 있나? 당신이 그렇게 따지는 며느리 돌이 난 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뭐 하나 노력한 게 있나? 그리고 우리 예지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나서 나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라고. 아, 도대체 갑자기 왜 이래? 앞으로 어머니 50만 원 안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도 앞으로 내 부모만 신경 쓰면서 살 거야. 그건 또 안 되겠는지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 김장날 김 씨는 몸살이 났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 늦게 참석하겠다고 친정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도 트기 전에 아침 일찍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결국엔 동호회에 가거나 혼자 시골에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도 복잡했고 몸도 안 좋아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이라고 적혀 있는 카톡 메시지를 누르고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김 씨의 남편도 있었죠. 뭐야? 안 갈 것처럼 하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도 보니까 남편이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은 오지 마. 내가 김장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김 씨가 몸살 난 걸 알고 있는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있으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다른 가족들은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여길 간 거야?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별다른 연락도 없었기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 남편은 김치 6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꼭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을 챙겨온 장군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6통 챙겨왔어. 이렇게나 많이? 내가 오늘 제일 열심히 했다. 장모님 용돈도 드리고 왔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챙겨도 돼.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겠어.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유별나다고 질색할 때는 언제고 남편은 김치통들을 보고 부자가 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나보고 배추날을 해서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당신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오늘 김장하신다며? 다음 주로 미뤘어. 잔치인지 뭔지 안 가고. 그리고 거기도 내가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작스러운 변화에 김 씨도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차마 김치가 맛없다고 말은 못했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겠냐?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당신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살면서 처가에 잘했던 기억이 잘 없더라고. 그리고 예지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돼? 그래. 사위가 그러면 괘씸하지. 남편도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는 우리 집 김장 갈게. 당신은 당신 집 가. 우리 집 유별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름대로 재밌었어. 전에는 싫다며? 몰라. 나이 드니까 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치도 많이 주시니까. 그리고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명절에나 제사 때도 고생하고 그런 거 알아. 나도 그만큼 만회해 보려고. 그 말을 듣자 오히려 김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 조금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남편이 김 씨의 친정에 잘한다면 김 씨도 시집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부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된 것은 분명했죠. 그런데 의외의 변화가 시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화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동생이 김장이든 제사든 대신 음식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김 씨 부부와 비슷했죠. 그렇게 된 이상 시어머니도 며느리들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먼저 며느리들 눈치를 받고 올해는 간단히 하자, 힘들면 그만두자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예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먼저 이번 주에 우리 집, 다음 주에 장모님 댁 김장 갈까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동서에게 받았던 카톡 사진을 지워버렸습니다. 진짜로 단톡방에 올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일을 가장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싶었습니다. 사실 김 씨도 유치한 건 마찬가지였고 애초에 시집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스스로의 잘못도 컸습니다.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김장에 참석하게 되니까 기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붓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앞으로도 진심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이니까 됐다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언젠가 안 간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김 씨도 시집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장모님 김치가 맛있어. 흰밥에 빨간 김치를 올리며 군침을 삼키는 남편을 보며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집 내놨어. 네? 정말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손주들 어떻게 보시려고요? 명절에 보면 되지.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멀리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근처에 가족도 하나 없는 거잖아요. 외롭잖아요. 가까이 계셔야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뵙죠. 제가 딸 노릇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살자. 딸 노릇 안 해도 돼. 진짜 딸도 이 정도는 안 한다. 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박인하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지인들의 말만 듣고 자식을 결혼시키면 모두가 남처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혀 억울하다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박 씨도 이제는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세상 모든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행사가 있을 때면 주도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곤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반찬도 해다 챙기기도 했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 했죠. 이렇게만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인 사람이었죠. 며느리의 과한 발랄함이 박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사생활이라고는 없게 만드는 며느리. 그리고 점점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며느리가 쉽게 오지 못할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박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사위의 고향에 터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박 씨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나이가 차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들마저 전부 따로 살면 외롭지 않느냐고 누구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는 불면증에 걸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오히려 자식들 뒷바라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홀가분했습니다. 말년에 혼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 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못했던 것도 하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인생을 누리고자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기간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박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늦가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올 사람은 자식들밖에 없는데 딸과는 1시간 전에 통화를 했기에 아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목소리까지 들리자 박 씨는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죠.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제 여자친구 이름은 임소라예요. 어머, 박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옷차림부터 훑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것인지 몰라 황급히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죄송해요.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오자고 했어요. 첫 만남인데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끼어드는 아들의 여자친구. 너무나 밝은 미소의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만남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네요. 서프라이즈 성공이네요. 좋아하는 모습에 따라 웃었지만 심란했습니다. 3시라는 시간도 애매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라서 지금부터 뭘 어쩌면 좋을지도 몰랐습니다. 커피 마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박 씨는 처음 만나는 사이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모습에 다소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여자친구는 박 씨의 손을 잡고 있었죠. 와, 집이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어머님이 직접 꾸미신 거예요?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겠다더니 커피를 탈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소라야. 일단 앉아. 엄마 놀라신 것 같아. 아, 맞다. 제가 너무 떠들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박 씨는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타서 들고 나오자 여자친구가 벌떡 일어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걸 보면 심성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적극적인 성격이라 박 씨로서는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떻게 아들과 가까워졌는지 첫 만남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야근했던 일, 데이트하던 날까지. 아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떠서 얘기하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차를 마시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고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박 씨는 더욱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미리 얘기라도 했으면 장을 봐오는 것인데 혼자 먹는 밥상처럼 내올 수는 없었죠. 결국 집 앞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들어가서 과일 먹고 갈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박 씨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에 박 씨도 모르게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까 오후부터 지금까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랐죠. 소라야. 이만 가자. 엄마 피곤하신 것 같아. 아, 그래? 어머님 피곤하세요? 전 재밌었는데. 아, 재미는 있었는데 피곤하긴 하네. 식사 시간에도 내내 떠들더니 지금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쉬워하면서 돌아서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을 불편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박 씨의 편견일 뿐이었는지 조금 독특하긴 했죠.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없었고 전셋집을 구할 돈만 딸과 똑같이 보탰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박 씨가 함께 준비해 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웨딩드레스 입어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내가? 네.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멀리 사니까. 유신이랑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회사를 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머님 의견도 중요하죠.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에이,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웨딩 투어 요즘 많이 해요. 투어? 이름만 들어도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며느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박 씨는 녹초가 될 때까지 며느리에게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때요? 예쁘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오빠한테 보낼게요.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사진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면 친구들이랑 오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박 씨의 의견을 물어 곤란했습니다.
박 씨의 눈엔 다 예뻐 보였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할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 준비가 참 힘들고 피곤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소라가 좀 들이대거나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가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속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안사돈이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느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까지 할 정도면 박 씨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부담스러운 성격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애가 아니라는 말에는 박 씨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과하게 살가워서 그렇지 심성은 고운 편이었죠. 다만 박 씨와 조금 맞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박 씨와는 정반대였으니 말이죠.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박 씨는 며느리에게 시달렸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도 시어머니의 의견도 필수라면서 우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이 모든 것도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죠. 어머님, 저예요, 소라. 어느 토요일 아침 박 씨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서 9시가 넘도록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박 씨는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왔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이랑 나들이 가려고요. 나들이? 네. 새로 생긴 수목원이 있는데 엄청 예쁘다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도시락도 싸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신이는? 오빠는 어제 회식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직도 자요. 그렇다고 어색하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놀러가서 도시락까지 먹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남다른 며느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아마 놀랄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또래의 지인들에겐 며느리가 너무 철벽을 쳐서 서운하다는 게 대부분의 고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보세요. 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이제 그만 찍자. 하루 종일 수목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하고 말고 할 틈도 없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박 씨 혼자, 며느리 혼자 꽃과 함께 나무 앞에서 이제 정말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한 장만 더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박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결혼 전에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닐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늘 이렇게 며느리에게 길을 뺏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엄마, 소라랑 수목원 가셨다면서요? 그래? 재밌는 시간 보내다 오세요. 아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뿌듯하기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소라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외로우실 것 같다고. 하지만 박 씨는 혼자 있는다고 외로움을 느끼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어야 편한 타입이었죠. 아무래도 자식들 둘 다 결혼시키고 혼자 사니까 며느리가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며느리와 헤어지기 전에 박 씨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집에서 혼자 책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아, 정말요? 저는 사람들이랑 떠들썩하게 있어야 좋던데. 재밌잖아요. 다 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찾아와도 돼.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박 씨의 말이 소용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유 이유 없이 집에 들를 때도 있었고 전화도 3일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기는 했지만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소라야, 나 정말 괜찮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너희 신혼인데 너희끼리 재미있게 살아. 사실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도통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박 씨를 위해서 일부러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조용할 일도 시끄럽게 만드는 게 며느리의 방식이었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일에 오지 말어.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깐 생일상 차린다고 괜히 그러지 마. 안 그럴게요. 정말이야.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 에이, 저 그날 바빠요. 어머님, 생일에 못 온다는 며느리의 말에 이토록 안심하는 시어머니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신신당부를 해놓은 덕의 생일에는 요란을 떨지 않아도 될 듯했죠. 하지만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서프라이즈? 생일 오후 며느리는 기어이 온 식구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비밀로 하느라 혼났다면서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박 씨는 문 밖에 서 있는 아들과 딸, 사위, 손주들까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데 며느리가 노력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애써 삼켰습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박 씨가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 분위기가 망쳐질까 싶었죠. 생일상은 차리지 말라고 해서 식당 예약했어요. 잘했죠? 그래, 잘했다. 박 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며느리에게 끌려갔습니다. 팔짱을 단단히 끼고 끌어다니는 통에 박 씨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서프라이즈? 레스토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박 씨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같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는데 박 씨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올케가 준비 많이 했네. 다른 식구들도 눈치를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한박웃음이 지어졌지만 박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폭죽을 터뜨리려는 며느리를 겨우 말렸습니다. 식당 전체를 빌린 것도 아닌데 주변에 너무나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꼭 MC처럼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선물 증정식을 할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어? 다들 쳐다봐. 작게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선물이랑 편지도 준비했어요. 편지? 네. 선물만 드리는 건 뭔가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어머님 생신인데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편지를 준비했다니까 박 씨는 얼른 받고 끝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들고 있던 편지를 박 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 여기서? 네. 저 울컥해서 울지도 몰라요. 장난스럽게 덧붙이는 말에 박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편지를 낭독하겠다는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편지를 읽겠다는 말에 웃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제발, 그냥 줘. 읽지 말고. 혹시나 며느리가 상처받을까봐 큰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사실 박 씨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편지를 읊었습니다. 주인공이라며 박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싫다고 해도 밀어붙이는 며느리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전쟁이라도 치른 기분이었습니다. 밥 먹은 것도 얹혔는지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라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해줘. 엄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원래 성격이 활달해요. 그걸 아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에 연락도 받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박 씨도 노력해온 것이었죠. 진짜로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엄마 힘들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자제하라고 할게요. 진심이야?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에게 말을 전하긴 한 건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여행 갔다고? 너무 좋다. 남편도 두고 오니까 챙겨야 할 사람도 없어서 더 좋아. 지금도 커피 마시면서 걷고 있어. 날씨도 좋다. 정말? 좋을 것 같다. 어느 날 박 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문득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혼자서 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혼자서 산책은 많이 했지만 어딘가로 멀리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책 몇 권을 가져가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추석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정도면 날씨도 적당할 것 같고 명절에 딸도 멀리서 와야 하고 아들네도 처가가 멀어서 왔다 갔다 힘들 것 같아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추석에 집에 오지 마. 여행 가게? 여행이요? 그래. 며칠 혼자 여행 다녀오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 없는데. 근데 왜 혼자 가세요? 혼자 가는 여행도 좋다던데. 좀 쉬다 오려고 해. 제주도 가서. 아들은 언제 가느냐, 비행기 표는 예약했느냐,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혼자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행 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따라온다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괜한 기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말을 잘 해놓았나 보다 생각했죠. 딸은 좋아했습니다. 마침 사돈네도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자신들도 여행 계획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박 씨와 함께 제주도에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을 때 공항에 도착한 박 씨는 게이트 앞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너희가 왜?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어머님 혼자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저희도 따라왔어요. 오빠도 참 눈치가 없죠? 어떻게 어머님 혼자 여행 가신다는데 정말로 혼자 보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같이 가고 싶어서 비밀로 하고 비행기 예약했어요. 아들이 꼬치꼬치 캐묻긴 했는데 설마 아니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원했던 것은 아닌 모양이었는지 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들 선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꼭 이렇게 며느리 뜻대로 되도록 놔두었으니 말이죠. 어머님이랑 같은 비행기는 표가 없어서 40분 후 비행기예요.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을 봤는지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도 가고 싶어 해서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녀왔어야 했는데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박 씨는 졸지에 원하지 않던 가족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며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면서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일만 되면 자꾸만 끌려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같은 숙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가 예약한 곳에 빈 방이 없어서 근처에 다른 숙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같이 다니는데 둘째 날부터는 따로 여행하자. 너희도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해. 나는 나대로 다닐 테니까. 여기까지가 박 씨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아주 따로 다니고 싶었지만 제주도까지 따라온 아들 며느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따로 다니자고요? 모처럼 왔는데 같이 다녀요. 제가 여행 일정도 다 짜왔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하면서 빽빽하게 적힌 일정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나는 쉬려고 온 거야. 관광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다녀. 알겠지? 그러면 같이 온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오려고 했던 거야. 에이, 다 같이 놀아야 재밌는데. 사실 형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안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딸 가족까지 왔으면 정말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지난번 생일 때도 박 씨가 질색했던 것을 알아서 안 온 듯 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한 거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조용히 따라다닐게요.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루만 해. 하루만.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박 씨에게는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 옷 사서 커플룩으로 입고 다닐까요?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아이러브 제주라고 적힌 흰 티셔츠가 보였습니다. 그걸 셋이서 같이 입고 다니자는 말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여행에서는 그런 맛도 있어야죠. 너희 둘이 커플해. 나는 싫어. 에이요, 어머님. 얼른 입어보세요. 안 입는다고 했잖아. 박 씨는 이제 며느리에게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뭐든지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남 눈치는 본 적이 없는 것인지. 다행히 아들조차 그 옷은 입기 싫다고 해서 안 입기는 했지만 박 씨는 며느리와 좀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한 장 더요? 배경이 너무 예뻐요. 너희 둘이 찍어.
나는 그냥 풍경 구경하고 싶어. 에이, 어머님.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사진 찍어야죠. 박 씨는 지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을 섞으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를 며느리는 뒤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뒷모습이라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가자. 저기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며느리의 에너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걸으면서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쉬지 않고 말을 거는 통에 박 씨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육체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죠. 어머님, 이제 출발해요. 오늘 갈 데가 더 있거든요. 그거 절반만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제주도 뭐 하러 와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돌아가야 안 아쉽죠. 나는 지금도 안 아쉬워. 에이, 어머님 같은 타입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획도 짜주고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냥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어. 제발 좀 쉬엄쉬엄 다니자.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습니다. 저녁까지 며느리가 원하는 식당으로 갔는데 유명한 집이라고 1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박 씨 혼자였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모처럼 여행 왔으니까 참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까지 일정에 따라오려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여행하고 싶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하나도 안 외롭다니까? 혼자면 무조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와 박 씨는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러면 나는 오늘 비행기표 끊어서 돌아가 버릴 거야. 어머님, 왜 이렇게 저희한테 매정하세요? 매정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도 며느리처럼 박 씨를 매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를 자꾸만 밀어내는 박 씨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박 씨는 욕을 듣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해 다음 날부터는 따로 다니게 됐습니다. 꼭 이럴 줄 알면서도 따라온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박 씨는 아침 일찍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인적이 드문 바닷가 옆길을 걸으며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이런 게 내가 원했던 여행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첫날 이후로도 자꾸만 전화해서 어디에 왔는데 너무 좋다며 박 씨도 합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라 같이 수속을 해야 했죠. 어머님, 다음에는 해외여행 같이 가요. 그때는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다니시고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이제는 여행을 하려거든 숨어서 가던지 해야 하나 싶어서 속이 갑갑했습니다. 아무래도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박 씨도 성격 파탄자가 아닌 이상 며느리와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만 유지할 수 있다면 박 씨도 며느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시도 때도 없는 며느리의 방문.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멀리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도무지 박 씨의 사생활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점점 며느리의 방문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스스로가 너무 못된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무슨 반찬을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
너희 먹으라니까. 김장도 조금 했는데 김치도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한 음식이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먹다 지쳐버리게 됐는데 어째서 시어머니 음식을 버리는 며느리의 기분을 자신이 느껴야 하는지 박 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못 먹어. 많이 드세요. 안 드시니까 이렇게 마르셨죠. 박 씨는 기본적으로 소식을 했습니다. 반찬도 많이 늘여놓고 먹는 타입도 아니었고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부대껴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그 기분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반찬을 주기 시작하자 날마다 그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억지로 두고 가는 음식을 그대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제발 말 좀 들어, 어? 며느리는 좋게 말하든 화를 내든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밀어붙였고 무조건 남과 나눠야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박 씨를 챙기는 일은 며느리로서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져온 반찬을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서운했는지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늘 그때뿐이었죠. 그러다 한번 제대로 말한 뒤로는 방문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봄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들은 질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박 씨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혼자가 편해. 저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롭고 그렇던데. 그래서 애도 셋 정도는 낳고 싶어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니 포부가 컸습니다. 애 낳으면 어머님 집에 매일 놀러 올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롭냐고 물어봤던 것이 아이 계획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 박 씨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오후에는 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점심에 같이 식사해요. 밥?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혹시나 임신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주말을 기꺼이 아들 며느리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면 내일 저녁 늦게까지 잡혀 있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좋은 소식이니까 싫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한정식당에 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며느리의 이름을 대고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못 열었나 보다 하고 힐끔 보고 말았는데 남자가 곧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닫은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닫은 것이었죠. 여기는 예약된 자리인데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더욱 의아한 얼굴이 되었는데 곧바로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룸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여기는 오빠랑 같이 다니는 동호회에서 만난 분인데 회사 운영하고 계시고요. 엄청 좋은 분이세요. 박 씨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흔들려 꼭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반응이 이러니까 상대방도 당황스러운지 박 씨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죠. 어머님은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예요.
귀엽게 웃는 얼굴이 전혀 귀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호라고 합니다. 안내? 그러면 두 분 얘기 나누시라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라야, 박 씨가 다급히 며느리를 붙잡았지만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며느리는 손으로 화이팅 포즈까지 취한 뒤에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까봐 뗐던 엉덩이를 다시 의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착잡해서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행도 좋아하시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비슷한 취향이어서.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모르고 나오셨나 봐요. 안내.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식사 한 끼 한다고 생각하시죠. 다행히 남자는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헤어질 때 남자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걱정돼서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이 좋아서. 아, 예. 이해합니다. 상대방에게도 굉장한 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괜찮은 분이죠? 어머님도 혼자 계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분도 오래전에 사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혼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사별하면 사별한 사람끼리 아무나 만나서 재혼해야 한다는 거야? 박 씨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언제 재혼하고 싶다고 했니? 아, 외로우실까봐.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야. 내가 제발 신경 끄라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어린애도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을 거야. 소라, 너는 왜 이렇게 다 멋대로야? 그러자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해서. 가만히 두는 게 행복한 거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정말 아니야. 죄송해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인데.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박 씨의 속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둬. 이제 지친다. 마음대로 찾아오지도 말고, 어? 거리 좀 지키면서 살자. 네. 풀죽은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알아먹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라가 오늘 어머니 뵈러 간다고 그랬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네요. 아들의 말에 박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들은 다 듣고 난 뒤에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재혼 얘기 꺼내서 엄마가 싫어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제 딴에는 엄마가 걱정됐나 봐요. 좋은 이유로 한 행동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괴롭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포장하기 급급했습니다. 자기는 며느리의 그런 면이 좋아서 같이 사는 것일지 몰라도 박 씨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박 씨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었다면 며느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가 질색을 해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자꾸만 맞춰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고 했던 며느리는 끝까지 박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말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는 죄송했어요. 사과의 의미로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박 씨는 며느리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에게 정말로 미안했다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테죠. 지난번에도 분명 말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화까지 냈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들이닥친 며느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박 씨가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수밖에요. 집 내놨어. 네? 박 씨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꼭 이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원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었죠. 그런 박 씨의 결정에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최소 2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낯선 곳에 갈 수는 없어서 고향 근처의 소도시로 알아봤습니다. 한적하게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오려면 2시간은 조금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손주들 어떻게 보시려고요? 명절에 보면 되지.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멀리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근처에 가족도 하나 없는 거잖아요. 외롭잖아요. 가까이 계셔야 제가 자주 찾아뵙죠. 소라야.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살자.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박 씨도 이사까지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편하지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우려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을 뿐이지. 아들의 전화에 박 씨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매정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되찾는 것이 박 씨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처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돕겠다는 며느리를 말리느라 또 애를 써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 일에 늘 발벗고 나서려는 며느리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식이 잘못됐다 뿐이지 그 마음이 고맙다고 한 것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읽고 새로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적응을 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의 뭉클하기까지 했죠. 며느리는 간간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매일 집에 오겠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을 떠올리며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가 유별난 만큼 자신도 너무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삶이 좋았습니다.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래? 자고 와도 되죠?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할까봐? 이제는 아들네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